그날도 시댁에서 돌아온 딸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이 나간 후 문틈 사이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잘했다는 말에 웃으며 고개 끄덕이던 그 애가 깨진 유리 조각 앞에 무릎 꿇은 채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어린 시절 다쳐서 울던 울음이 아니라 가슴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큼 절망한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순영은 딸의 등을 쓰다듬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아픔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순영은 깨달았습니다. 내 딸은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 저녁 6시 순영은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영이네 반찬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는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붐볐지만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순영은 주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끓인 육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육수가 탁했습니다. 평소처럼 맑지 않았어요. 순영은 국자로 육수를 떠서 빛에 비춰봤습니다. 뿌연 기름기가 군데군데 떠다녔죠. 이상하네. 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재료로 같은 방식으로 끓였는데 말이에요. 순영은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육수 하나는 자신 있게 끓였습니다. 손님들도 순영이 만든 육수로 끓인 국물 맛을 보고 단골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육수는 달랐습니다. 순영은 육수를 바라보며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음식이 이상하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 순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미신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냄비 뚜껑을 덮고 불을 끈 순영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 서연이었습니다. 순영은 반가운 마음에 돌아봤지만 곧 놀랐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너무 헬쑥했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보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야위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머, 서연아.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순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요즘 학교에서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그 미소는 진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입만 웃고 있을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순영은 딸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서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이상했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는데 마치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고요. 순영은 주방에서 서연이 좋아하는 계란찜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먹고 가. 아침에 우리 딸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고마워요, 엄마. 서연은 계란찜을 받아들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란찜을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순영은 딸의 모습이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아줌마였어요. 사장님, 내일 쓸 김치 500g만 포장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순영이 주방으로 가려는데 단골 손님이 서연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서연이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결혼 잘했죠? 남편분이 은행원이라면서요? 부럽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찜을 담은 유리 그릇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서연은 그릇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릇이 산산조각 나면서 계란찜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 죄송해요. 서연이 황급히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려고 손을 뻗는데 그 손이 계속 떨렸어요. 아니야,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순영이 빗자루를 가지러 가는 사이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단골 손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순영도 놀라서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순영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은 엄마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어요. 등을 쓰다듬어주는 엄마의 손길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단골 손님은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울음을 그치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 학교 그만둘 것 같아요. 뭐? 학교를 왜 그만둬? 너 그렇게 교사 되고 싶어 했잖아. 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교대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했을 때는 온 가족이 기뻐했었죠. 민준이가 제가 집에 있으면 좋겠대요. 아버님 일도 도와드려야 하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읽듯이 기계적으로 들렸어요. 사돈 어르신 일? 무슨 일인데? 부동산 쪽 일이요.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순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딸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다니요. 게다가 시아버지 일까지 도우라고 한다니 말이에요. 서연아, 그게 말이 돼? 왜 힘들게 들어간 직장까지 그만둬야 해? 괜찮아요, 엄마. 민준이가 은행 다니니까 제가 벌지 않아도 되잖아요. 서연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어요. 순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예전에는 부드럽고 따뜻했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신혼집 마련해 줄 때 기억나? 그때 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일이 생생했어요. 서연이 결혼하기 전 순영은 딸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죠. 그날 서연은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열심히 살게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그런 딸이 지금은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늦으면 민준이가 걱정할 거예요. 서연은 일어나며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휴대폰을 본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반찬은 안 싸갈래? 너가 좋아하는 계란찜도 있고. 괜찮아요. 다음에요. 서연은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싸주는 반찬을 좋아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순영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걷는 모습도 힘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순영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은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순영은 쓰레받기에 담긴 유리 조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딸의 삶에도 금이 간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영은 유리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육수가 담긴 냄비를 봤어요. 여전히 탁한 육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쁜 징조였던 거야. 순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육수가 탁해진 것도, 딸이 울면서 유리 그릇을 떨어뜨린 것도 모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느껴졌어요. 순영은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딸 생각을 했어요. 서연의 헬쑥한 얼굴, 떨리던 손, 소리 없이 흘리던 눈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알아봐야겠어. 순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사돈댁에 가봐야겠어. 딸이 사는 집을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민준이네 집 분위기가 어떤지, 시부모님은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순영은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내일 시간 되면 너희 집에 엄마가 놀러 갈게. 반찬 좀 갖다 줄게. 한참 후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오세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모티콘도 붙이고 긴 문장으로 답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지만 내일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순영은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육수가 계속 끓고 있었어요. 탁한 육수에서 거품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순영이 거품을 걷어내려고 했지만 거품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육수 속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순영은 큰 보자기에 반찬을 가득 담았습니다. 최고급 전복장 1통, LA 갈비 2근, 딸이 좋아하는 깻잎지 1봉지까지요. 반찬통을 하나씩 챙기면서 순영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늘 가서 제대로 봐야겠어. 순영은 사돈댁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처음 가본 집이었어요. 결혼식 이후로 사돈들과는 몇 번 연락했지만 집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니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나왔어요.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순영은 딸에게서 받은 동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작았습니다. 얼굴도 여전히 헬쑥했어요. 순영은 딸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거웠을 텐데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괜찮아. 너가 좋아하는 거 챙겨왔어. 순영은 현관에 들어서면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1년 전 딸이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집은 평범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에 기본 가구들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리석 무늬가 새겨진 커다란 테이블도 있었고요. TV는 벽에 붙은 초대형이었습니다. 70인치는 될 것 같았어요. 현관 한쪽에는 명품 쇼핑백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옆에는 새 골프채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는 걸 보니 최근에 산 것 같았죠. 순영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은행원이라고 해도 신입사원일 텐데 말이에요. 어머, 사돈댁 오셨어요? 안쪽 방에서 시어머니 박화숙이 나왔습니다.
순영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댁. 오랜만이네요. 박화숙은 순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뭔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고, 반찬까지 가져오시고. 그냥 오셔도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화숙의 표정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반찬이라서요. 순영은 보자기를 풀며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박화숙은 전복장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전복장이네요. 우리 서연이는 요즘 짠 음식 못 먹어요. 몸이 찬 체질이라서 부종이 생기거든요. 순영은 당황했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전복장을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그동안 키우신 딸 체질도 모르세요? 아이 낳으려면 몸 관리를 해야 하는데. 박화숙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순영은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박화숙은 본격적으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이가 아직 임신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순영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무릎을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둘 다 젊은데 뭐. 순영이 딸을 감싸려고 했지만 박화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난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민준이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서연이 쪽을 확인해 봐야죠. 그 말에 순영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수치심과 무력감이 가득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학교 일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도우면 좋겠어요. 우리 영감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박화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순영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는 교사예요. 그 일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알죠. 하지만 가정이 우선이잖아요. 남편이 바쁜데 아내가 일까지 하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박화숙의 논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민준은 한눈에 봐도 깔끔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었어요. 결혼식 때 봤을 때도 느꼈지만 민준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어머, 장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순영은 그 미소를 보며 잠시 긴장이 풀렸습니다. 응, 민준이. 퇴근했구나. 네, 오늘 일찍 나왔어요. 장모님 오신다고 해서요. 민준은 서연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었죠. 장모님, 반찬 가져오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엄마 반찬 너무 좋아해요. 민준의 말에 순영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딸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순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어깨에 올린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요. 서연의 몸이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민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진 것도 봤습니다. 그때 박화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사돈댁이 전복장 가져오셨는데 네가 좀 먹어봐. 서연이는 어차피 못 먹잖아. 아, 네. 감사히 먹을게요. 민준은 전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박화숙은 다시 순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참 사돈댁. 우리가 서연이 몸조리 좀 시키려고 해요. 비싼 한약도 지어주고요. 500만 원짜리 착상탕이에요. 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렇게 비싼 걸 왜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우리 손주 빨리 보고 싶어서요. 박화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안방에서 커다란 한약 봉투를 가져왔어요. 자, 서연아. 이거 매일 먹어야 해. 박화숙이 한약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 봉투를 받으며 몸이 굳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순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표정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잘 먹을게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영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집이 사실은 전혀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박화숙의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딸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은 그 모든 걸 견디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가게 정리도 해야 하고. 벌써요? 저녁이나 먹고 가시죠. 박화숙이 말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영은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다음에 올게요. 순영은 서연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배웅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순영은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문틈 사이로 보였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순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집, 너무 완벽한 사위. 다 연극이야.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순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고급 가구들, 명품 쇼핑백, 비싼 골프채, 500만 원짜리 한약. 그 모든 게 이상했어요. 민준이가 신입은행원인데 어떻게 저런 걸 다 살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서연은 그 집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영은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딸 생각만 났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확실히 뭔가 잘못됐어. 순영은 일어나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고급 가구, 명품, 골프채, 500만 원 한약.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준이 이중성. 웃는 얼굴 뒤에 차가운 시선. 순영은 메모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돈댁을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어요. 순영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 서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돈이 급히 필요해요. 순영은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돈? 얼마나? 300만 원이요. 오늘 중으로요. 300만 원을? 갑자기 왜? 순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긁었어요. 차 주인이 3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보험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현금으로 바로 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대요.
순영은 이상했습니다. 차 사고가 났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정상인데 왜 현금을 요구할까요? 서연아, 보험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 왜 현금을? 엄마,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차 주인이 오전까지 돈 안 주면 경찰 신고한대요. 제발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순영은 고민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딸이 급하다고 하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계좌 알려줘. 고마워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서연은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영은 바로 은행 앱을 켜서 3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이라는 단어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순영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딸 생각뿐이었어요. 오후 2시쯤 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정말 차 사고를 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순영은 가게 문을 잠그고 딸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면 서연의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서연의 차를 찾았습니다. 하얀색 경차였어요. 순영은 차 주변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는 멀쩡했습니다. 긁힌 자국이 전혀 없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찌그러진 곳도 없었습니다. 뭐지? 순영은 차를 한 바퀴 더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차는 새 차처럼 깨끗했어요. 서연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돈은 어디에 쓴 걸까요? 순영은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수석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난임 클리닉 예약증이었습니다. 서연 이름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교사 특별 신용대출 전단지였습니다. 큰 글씨로 교사 전용 3천만 원 한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 먹은 착상탕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그 비싼 한약이었어요. 봉투는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난임 클리닉 예약증은 시어머니가 계속 압박했던 임신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대출 전단지는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먹지 않았다는 건 서연이 그 한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순영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차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서연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야? 엄마가 보고 싶은데. 저 지금 학교에 있어요. 그럼 퇴근하고 엄마 가게로 와. 밥 먹자. 엄마, 저 오늘 바빠요. 서연아. 순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꼭 와야 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5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영은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기다렸다가 딸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 4시 반 학교 정문 앞에서 순영은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서연이 학교 문을 나왔어요. 순영은 딸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엄마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왜 여기 와요? 차 사고 이야기 좀 들어보자. 순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그게 차는 멀쩡하더라. 주차장에서 확인했어. 순영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서연아,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그 돈 어디에 쓴 거야? 순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준 씨가 저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시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서 급전이 필요하대요. 제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드렸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차 사고 났다고? 죄송해요, 엄마. 진짜 말하면 엄마가 안 보내주실 것 같아서요. 순영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서연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연아, 시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어려우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지. 왜 며느리인 너가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드려? 그게 은행 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급한 대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서연아, 이건 이상해. 시댁에서 내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신대요. 서연은 남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딸을 다그쳐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알았어. 집에 가. 민준이 기다리겠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영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순영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한데요. 아직 영업하시나요? 순영이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이니? 이 시간에 왜? 장모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은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영은 불안한 마음에 민준을 의자에 앉혔어요. 무슨 일이야? 민준은 순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낮에 봤던 그 다정한 사위의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보였습니다. 장모님, 오늘 돈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응, 그건 서연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낸 거야. 맞아요. 서연이가 필요했으니까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장모님, 민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장모님 돈은 서연이 돈이고 서연이 돈은 제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사위라는 녀석이 뭐라고 한 걸까요? 뭐라고? 장모님이 가진 집이요.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실 수 있죠? 한 5천만 원 정도? 민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순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모님, 저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장모님이 도와주시면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게요. 민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쳤어요. 순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리고 서연이한테도 물어보고 한 거야? 서연이요? 서연이는 제 아내예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장모님, 화내지 마세요. 생각 좀 잘해보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가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참. 서연이가 교사 자리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3천만 원까지 가능하대요. 그것도 고려해 보세요.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순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위란 놈이 저게 진짜 모습이었구나. 순영은 깨달았습니다. 낮에 보여준 다정한 사위의 모습은 가면이었어요. 진짜 민주는 딸의 돈을, 심지어 딸의 직장까지 담보로 돈을 빼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민준, 돈 요구, 집 담보대출 언급, 서연 교사 자리 담보대출까지 노림. 순영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순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민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장모님 돈은 서연이 돈이고 서연이 돈은 제 돈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제 순영은 알았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줄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순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민준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야 했어요. 민준과의 대화 이후 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민준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오만한 태도, 차가운 눈빛, 딸을 돈줄로 여기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순영은 뭔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순영은 민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은행 앞으로 갔습니다. 조금 떨어진 커피숍에 앉아 은행 출입구를 지켜봤어요. 6시 반쯤 민준이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민준은 휴대폰을 보며 걸었어요. 순영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민준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영도 계단을 이용해 몰래 따라 내려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났어요. 주차장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순영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민준 차 옆에 섰습니다. 차에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습니다. 민주는 그 남자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조 실장님, 민준이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오늘이 마감이라고 했지? 조 실장이라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지난달에도 시간 달라고 했잖아. 이번엔 안 돼. 조 실장은 민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민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꼭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이 마감이라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조 실장의 말투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제발 조금만요. 처갓집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순영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갓집이라니 그건 순영을 말하는 거였어요. 처갓집? 그게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장모님 집 담보로 대출받기로 했어요. 곧 돈이 나올 겁니다. 민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그런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었어요. 조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대리,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엔 정말 가만 안 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조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이자예요. 300만 원입니다. 조 실장은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돈을 대충 세더니 주머니에 넣었어요. 원금은 언제 갚을 거야? 이번 주 안에요. 꼭요. 그래, 믿어볼게. 근데 김대리. 조 실장이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아직도 은행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지? 그거 잘 활용해. 돈 끌어모으기 딱 좋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이 은행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 실장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영은 민준이 자기 차에 타고 떠날 때까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순영은 기둥 뒤에서 나왔어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영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명함 케이스였어요. 민준이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니 명함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준의 은행 명함이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은행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기획부동산 전단지였습니다. 20억 수익 보장, 프리미엄 분양권 투자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 그 남자의 명함이었습니다. 스피드 대부 조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와 함께 급전 OK, 당일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영은 명함들을 보며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은행 명함, 기획부동산 전단지, 사채업자 명함. 이 3가지가 한 케이스에 들어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순영은 명함 케이스를 가방에 넣고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준이가 사채를 쓰고 있어. 그것도 은행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순영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준은 사기를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영은 단골 손님 중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방 형사라는 분이었어요. 20년 넘게 순영의 가게 단골이었습니다. 순영은 휴대폰을 꺼내 방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형사님,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내일 점심때 가게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날 낮 12시 방 형사가 가게에 왔습니다. 50대 중반에 든든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사장님, 무슨 고민이세요? 순영은 방 형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의 변화, 민준의 행동, 어제 본 사채업자와의 만남까지요. 방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이거 심각한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은행원, 기획부동산, 사채업자. 이 3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전형적인 사기 구조예요. 방 형사는 명함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은행원이라는 신분으로 사람들 신뢰를 얻어요.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죠. 돈이 없으면 사채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채로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투자는 가짜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획부동산 자체가 사기인 경우가 많아요. 존재하지 않는 땅이나 건물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사위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따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 있거든요. 방 형사의 말에 순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의심만 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사장님이 본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아요?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약서, 돈거래 내역 같은 거요. 이런 게 있어야 경찰이 움직일 수 있어요. 방 형사는 메모지를 꺼내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은행원, 기획부동산, 사채, 이 삼각 구조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어요. 어떻게 그런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형사님, 제가 형사도 아닌데 어떻게 증거를 모아요? 사장님, 따님을 지키려면 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방 형사는 순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방 형사가 가게를 나간 후 순영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민주는 사채를 쓰고 있다. 두 번째, 기획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은행원 신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네 번째, 처갓집 돈까지 노리고 있다. 순영은 메모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민주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딸 서연은 그 사기꾼의 손아귀에 갇혀 있었습니다. 순영은 메모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딸을 구하려면. 순영은 이제 살림꾼이 아니라 수사관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준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딸을 그 사람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 밤늦게까지 순영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어요. 민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야 해. 순영은 다음날 전자상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사서 민준을 추적하기로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해야 했어요. 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헬쑥하고 지친 얼굴, 떨리는 손, 소리 없이 흘리던 눈물. 서연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은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선 상가 2층에 녹음기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순영은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 있나요? 어디에 쓰실 건데요? 그냥 회의할 때 쓰려고요. 순영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가게 주인은 서랍에서 손가락만 한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요즘 많이 찾으세요. 20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 목소리도 선명하게 잡힙니다. 얼마예요? 15만 원이요. 순영은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녹음기를 산 순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용법을 익히느라 1시간을 보냈어요. 녹음 버튼, 정지 버튼, 재생 버튼. 간단했지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돼요? 왜? 무슨 일 있어? 민준 씨가 엄마 모시고 저녁 먹자고 하는데요.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순영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할까요? 지난번에 술 취해서 돈 요구하던 민준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몇 시에 가면 돼? 6시쯤 오세요. 전화를 끊고 순영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순영은 딸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민준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술 취해서 돈 요구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다정한 사위의 모습이었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서연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앉으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서연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눈가에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주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례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순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오늘 어머님을 모신 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민준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순영은 긴장했어요. 무슨 이야기?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보안을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민주는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특히 어머님이나 서연이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해요. 여성 혼자 사시거나 교사 같은 직업은 타겟이 되기 쉽거든요. 순영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함정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가족 보안 등급을 올리려고 해요. 간단합니다. 휴대폰하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만 한번 점검하면 돼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 가족을 위하는 것처럼요. 서연아, 너 휴대폰 좀 가져와 봐. 서연은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뭔가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순영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두 사람의 휴대폰을 번갈아가며 만졌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하고 뭔가를 설치하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공인인증서를 확인해 볼게요. 서연아, 내 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줘. 여보, 그건 왜?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안 등급 확인하려면 필요해. 은행에서 배운 방법이야. 걱정 마. 민주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민주는 서연의 휴대폰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순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왜 그게 필요해? 순영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려면 한번 로그인해 봐야 해요. 제가 은행원이니까 이런 건 전문이에요. 순영은 거짓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민주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자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요? 아, 미안. 헷갈렸나 봐. 순영은 일부러 틀린 비밀번호를 계속 알려줬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어요. 어머님,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나이 먹으니까 그래. 순영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걸 꺼냈습니다. 그럼 보안카드는 있으시죠? 그것만이라도 확인해 볼게요. 민주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내 보안카드 어디 있어? 지갑에 있어요. 서연은 지갑에서 보안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카드 앞뒤를 모두 찍었습니다. 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안카드를 사진 찍는다는 건 나중에 그걸 이용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구형 보안카드는 폐기해야 해요. 해킹 위험이 있거든요. 민주는 가위를 꺼내 서연의 보안카드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보, 그럼 나는 어떻게 인터넷 뱅킹을 해? 새 보안카드가 일주일 안에 와. 그 전까지는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줄게. 민주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알았어요. 이건 서연의 금융 권한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어머님도 보안카드 주세요. 똑같이 해드릴게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난 괜찮아. 은행은 직접 가서 하는 게 편해. 어머님, 요즘은 다들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더 안전해요. 아니야. 난 옛날 방식이 좋아. 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냥 하시는 게 어때요? 민준 씨가 도와주겠다는데. 서연이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순영은 딸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이미 남편 편이었습니다. 민준이 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이런 건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아. 순영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민준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민준의 눈빛에서 그걸 읽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순영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 내일 가게 문 일찍 열어야 해서.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민준이 만류했지만 순영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다음에 또 올게. 현관문을 나서면서 순영은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문틈으로 보였어요. 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순영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보안카드를 사진 찍고 폐기시켰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영은 확신했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금융정보를 모두 장악하려는 거였어요. 휴대폰, 인증서, 보안카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서연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영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민준, 서연의 금융정보 탈취, 휴대폰 조작, 인증서 확인, 보안카드 사진 촬영 후 폐기. 순영은 메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말로 안 통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서연은 남편을 믿고 있었고 민주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잡아야 해. 순영은 녹음기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쓰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써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순영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준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딸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의 위험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딸네 집에 녹음기를 숨겨야 해.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영은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내일 점심에 너희 집에 반찬 좀 갖다 줄게. 한참 후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고마워요. 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내일 큰 역할을 할 거였어요. 딸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증거를 잡을게. 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였습니다.
성공하면 딸을 구할 수 있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순영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기로요. 다음 날 오후 2시 순영은 반찬통을 가득 담은 보자기를 들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만 한 크기였지만 오늘 순영에게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녹음기를 어디에 숨겨야 할까? 들키면 어떻게 하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순영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건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응, 반찬 좀 가져왔어. 순영은 거실로 들어가 반찬통들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서연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요즘 요리할 시간도 없어서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녹음기를 숨길 곳을 찾아야 했어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목소리가 잘 들리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화분이 보였습니다. 큰 화분이었는데 잎이 무성했어요. 서연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엄마. 순영은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재빨리 화분 쪽으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순영은 녹음기를 화분 흙 속에 살짝 묻었습니다. 잎사귀로 가려지니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순영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갈게. 가게 열어야 해서. 벌써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아니야. 다음에. 순영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녹음기가 들킬까봐 불안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순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준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영도 당황했어요. 응, 반찬 좀 갖다 주고 가려던 참이야. 그러세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인사라도 드려야죠. 민준은 구두를 벗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영은 나갈 수 없었어요. 민준 씨, 오늘 일찍 들어왔네? 서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오후에 일정이 취소돼서 일찍 나왔어. 민준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영은 불안했어요. 빨리 나가야 하는데 민준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 한잔하고 가세요. 아니야. 나 바빠서. 순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잠깐이요. 서연아, 커피 좀 내와. 서연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순영은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민준은 순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시네요. 딸이 걱정돼서 그래. 걱정요?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는데요. 민준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서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순영은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빨리 마시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통화 좀 할게요. 민준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영은 서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진짜 가봐야 해. 알았어요, 엄마. 순영은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려는데 안방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교원 공제회 3억 승인 났습니다. 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교원 공제회 3억? 인감은 안심카드로 새로 파서 해결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몰라요. 순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서연 몰래 3억을 대출받았다는 뜻이었어요. 멍청한 년, 보안카드 사진만 찍으면 다 되는 걸 몰라. 민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영은 급히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돼. 더 들어야 해. 순영은 문을 닫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가방을 안방에 두고 온 것 같아. 가져다 줄래? 네, 엄마. 서연이 거실로 가는 사이 순영은 재빨리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드레스룸 안에는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영은 긴 코트 뒤에 몸을 숨겼어요.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준의 통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조 실장님 3억 들어왔으니까 이번 주 안에 2억은 드릴게요. 순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 실장? 저번에 주차장에서 본 그 사채업자였어요. 그리고 아파트 등기 서류도 오늘 밤에 빼돌릴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서 드릴게요. 아파트 등기 서류? 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딸의 집까지 빼돌리려는 거였어요. 걱정 마세요. 아내 명의로 증여계약서 이미 만들어놨어요. 서명도 위조했고요. 순영은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민준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도 준비했습니다. 위자료 없는 걸로요. 채무는 전부 아내 부담으로 했어요. 순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은 처음부터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의 돈을 다 빼돌리고 이혼하려는 거였습니다. 내일 사채 2억 받으면 바로 잠적할 겁니다. 아버지하고 같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안방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영은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코트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민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소리였어요. 서연아, 장모님은? 아까 나가셨어요. 그래, 잘 됐네. 민준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영은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드레스룸 바닥에 뭔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순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서류는 아파트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서연이 민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연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위조된 서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위자료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생긴 모든 채무는 서연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영은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거실에 있는 것 같았어요. 순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문을 살짝 열었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순영은 최대한 조용히 드레스룸을 나왔습니다. 현관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어머님?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영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민준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야. 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순영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래요? 화장실은 저쪽인데요. 민준이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순영은 당황했어요. 아, 미안. 헷갈렸네. 어머님, 혹시 안방 쪽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없어. 순영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라왔어요. 정말요? 뭔가 찾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순영은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했어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민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영은 대답 없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증여 계약서, 이혼 합의서 모두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리고 녹음기 생각이 났습니다. 화분에 숨긴 녹음기에 민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을 거예요. 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민준의 범행 일정까지 알았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민준은 내일 2억을 사채로 받을 계획이었어요. 그 후에는 잠적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순영은 방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예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증거를 잡았어요. 민준이 내일 도망갈 계획이에요. 방 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순영은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방 형사가 도착했어요. 근처 커피숍에 앉아 순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방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봤습니다. 사장님, 이거 대단한 증거예요. 특히 이 증여 계약서는 서명 위조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녹음기도 있어요. 화분에 숨겨놨는데 민준이 통화하는 내용이 다 녹음됐을 거예요. 녹음기는 언제 회수할 수 있어요? 내일 새벽에 가볼게요. 민준이 출근하고 서연이 학교 가면 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방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확보하면 완벽해요. 그럼 바로 변호사한테 가야 합니다. 변호사요? 네. 이건 경찰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런 사건 전문이에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폭발 직전까지 왔어요. 마지막 한 발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순영은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민준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3억 대출, 아파트 증여, 이혼 합의서, 내일 잠적. 순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녹음기를 회수해야 했어요. 6시 순영은 딸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민준이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7시 반쯤 민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차에 타서 나갔습니다. 순영은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8시가 되자 서연도 나왔어요. 학교에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순영은 서연이 완전히 사라진 후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예비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준 거였어요. 순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순영은 거실로 가서 화분을 확인했습니다. 흙을 조심스럽게 헤쳤어요.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흙을 털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20시간 연속 녹음이라고 했으니 아직 작동 중인 거였습니다. 순영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재빨리 집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영은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복사해서 저장했어요. 원본과 백업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후 민준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교원 공제회 3억 승인 났습니다. 순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인감은 안심카드로 새로 파서 해결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몰라요. 멍청한 년. 민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조 실장님 3억 들어왔으니까 이번 주 안에 2억은 드릴게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민준과 시아버지의 통화 내용도 들렸어요. 아버지, 계약금 5억 준비됐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5억은 확보했다. 그런데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내일 사채로 2억 받고 아내 명의로 대출 3억 받았어요. 합치면 5억이에요. 좋아. 그럼 10억짜리 기획 부동산 계약 들어간다. 수익률 200%라더라. 순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10억짜리 사기였어요. 기획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그거 진짜예요? 사기 아니에요? 야, 걱정 마. 우리 친구가 하는 거야. 확실해.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하고 바로 잠적하는 거죠? 그래. 집도 대포로 만들어놨고 아내 명의로 빚도 다 떠넘겼으니 문제없어. 연금도 압류 신청해놨어요. 교사 연금이니까 꽤 나올 거예요. 순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과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서연을 이용한 거였어요. 돈을 다 빼내고 빚만 남긴 채 도망갈 계획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 들은 순영은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 형사였습니다. 사장님, 녹음기 회수했어요? 네, 방금 다 들었어요. 어떻게 돼요? 순영은 녹음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방 형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완전히 조직적 사기예요. 지금 당장 변호사한테 가야 합니다. 언제 갈 수 있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오늘 중으로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1시간 후 방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 3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차민희 변호사님이에요. 이런 사건 전문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3시 순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10층에 있는 사무실은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차민희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 똑부러져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방 형사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앉으세요. 순영은 의자에 앉아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명함 케이스, 사진으로 찍은 서류들,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요. 차 변호사는 하나씩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차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에요.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공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순영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계좌부터 동결해야 해요. 민준이 내일 사채 2억 받는다고 했죠? 그 전에 계좌를 막아야 합니다. 차 변호사는 빠르게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야 해요. 민준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쓰지 못하게요. 그게 가능해요? 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차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감 대리 권한도 취소해야 해요. 민준이 서연 씨 이름으로 더 이상 대출을 못 받게요.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안에 신청서 다 넣을게요. 내일 아침이면 효력이 발생할 거예요. 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대응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장님, 차 변호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법으로 가야 해요. 민준과 직접 부딪히면 안 됩니다. 알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따님한테는 아직 알리지 마세요. 왜요? 따님이 남편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민준이 도망갈 수 있어요. 완전히 준비가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차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그럼 서연이한테는 언제 알려요?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알려야죠. 그때는 따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차 변호사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계좌 동결. 둘째, 처분금지 가처분. 셋째, 인감 대리 권한 취소. 넷째, 은행 본사에 익명 제보. 은행 본사요? 네. 민준이 은행원 신분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어요. 이건 은행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예요. 본사 감사팀에 제보하면 내부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순영은 놀랐습니다. 차 변호사는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조 실장이라는 사채업자도 조사해야 해요. 방 형사님이 담당하실 거예요. 차 변호사는 순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 전쟁이에요. 각오하셔야 해요. 각오돼 있어요. 순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방 형사도 사무실로 왔습니다. 셋이 함께 앉아 작전을 논의했어요. 제가 녹음 파일 일부를 은행 본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할게요. 민준의 직무 악용 정황을 알려주는 거죠. 방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 실장 쪽도 추적하겠습니다. 사채업자가 은행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불법이거든요. 차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시아버지 쪽도 조사해야 해요. 기획 부동산 사기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순영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사장님,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차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민준이 사채 2억 받기 전에 계좌를 동결해야 해요. 그래야 돈을 못 빼가요. 내일 아침까지 가능해요? 네. 제가 오늘 밤에 다 처리할게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절차와 타이밍을 정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순영은 차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런 사건 정말 화나거든요. 꼭 이겨야죠. 차 변호사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영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적어둔 내용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탁한 육수,
딸의 눈물, 깨진 유리그릇. 그때부터 시작된 의심이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순영은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시작된다. 그날 밤 순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민준의 계획이 무너질 거였어요. 계좌는 동결되고 아파트는 처분금지가 걸리고 은행 본사에는 제보가 들어갈 거였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새벽 4시 순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곧 아침이 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민준의 거짓말도 끝날 거였습니다. 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너를 구해낼게. 다음 날 아침 9시 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다 됐어요. 계좌 동결 신청 완료했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접수했어요. 인감 대리 권한 취소 통지도 보냈고요. 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그리고 방 형사님이 녹음 파일 일부를 은행 본사 감사팀에 익명 제보했어요. 곧 내부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민준이는 아직 모르겠죠? 네. 아마 오늘 사채 받으러 갔다가 계좌가 막힌 걸 알게 될 거예요. 차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따님한테 알려야 해요. 오늘 중으로요. 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따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학교 끝나면 4시쯤 될 거예요. 좋아요. 4시 반에 제 사무실로 모시고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순영은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오늘 오후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4시 반에 강남역 근처에서 만나자. 1시간 후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학교 일찍 끝나면 갈게요. 응. 무조건 와야 해. 만나서 얘기할게. 문자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후 2시 순영은 차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방 형사님이 추적 중인데요. 민준이 오전에 조 실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계좌가 막혀서 난리가 났대요. 순영은 긴장했습니다. 그럼 민준이 알았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모를 거예요. 일단 은행에 항의하러 갔다가 본사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대요. 감사팀에서요? 네. 익명 제보건으로 조사한다고요. 민준이 지금 패닉 상태일 거예요. 차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획부동산 계약금 5억을 못 내니까 난리가 났대요. 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반 순영은 차 변호사 사무실에 서연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왜 변호사 사무실에 온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자. 설명해 줄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민희 변호사입니다. 차 변호사는 서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악수했어요. 앉으세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차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어요. 서연 씨,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충격적일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연은 순영을 바라봤습니다. 순영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 괜찮아. 차 변호사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교원 공제회 대출 서류였어요. 서연 씨, 이거 아세요? 서연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봐요. 서연 씨 명의로 교원 공제회에서 3억 대출을 받았어요. 일주일 전에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억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어요. 남편분이 서연 씨 인감을 위조해서 받았어요. 차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위조된 인감 증명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분이 안심카드라는 걸로 새 인감을 만들었어요. 서연 씨 몰래요. 순영은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서연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차 변호사는 계속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증여 계약서, 이혼 합의서, 채무 부담 각서. 이건 다 위조예요. 서연 씨 서명이 가짜예요. 서연은 서류들을 보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아. 순영이 딸을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민준 씨가 그럴 리 없어요. 서연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차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교원 공제회 3억 승인 났습니다. 인감은 안심카드로 새로 파서 해결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몰라요.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멍청한 년, 보안카드 사진만 찍으면 다 되는 걸 몰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통화, 조 실장과의 통화, 내일 잠적한다는 계획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이 흔들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서연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순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엄마 품에 안긴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했어. 순영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차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요. 한참 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남편과 연락을 끊으세요. 전화도 받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집에 가지 마세요. 당분간 어머님 댁에 계세요. 알겠어요. 차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계좌는 이미 동결했어요. 남편이 더 이상 돈을 빼갈 수 없어요. 아파트도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렸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형사 고소도 해야 하고 이혼 소송도 준비해야 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일단 남편과 완전히 단절하세요. 그리고 은행, 교원 공제회의 사기 피해 신고를 해야 해요. 차 변호사는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처리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체크리스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영은 딸을 다시 안았습니다. 민준이가 나쁜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때 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 형사였어요. 사장님, 조 실장이 민준한테 압박 넣고 있어요. 사채 2억 회수하려고요.
그럼 민준이 어떻게 하나요? 시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시아버지도 돈이 없대요.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방 형사의 말에 순영은 안도했습니다. 계획대로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시아버지가 상견례 1주년 기념으로 화해 자리를 제안했대요. 내일 저녁에 한정식 집에서요. 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함정이겠죠? 당연히 함정이죠. 돈을 달라고 압박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방 형사는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공개 심판의 무대로요. 순영은 차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차 변호사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예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차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녹음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범행을 자백하게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도 가야 해요. 마지막 대면이 필요해요. 서연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도 가야 해요? 네. 두려우시겠지만 이게 끝내는 방법이에요. 서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순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너졌던 딸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영과 서연은 순영의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서연은 엄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제가 왜 몰랐을까요? 너는 사람을 믿었던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징조가 있었잖아요. 이상한 점들이 많았는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사랑하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순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봤잖아. 그게 중요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순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대결이 있을 거였어요. 순영은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한 판이 남았어요. 그리고 순영은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6시 순영과 서연은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입구부터 화려한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순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순영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순영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차 변호사는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방에 앉아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순영과 서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2층 매화실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순영은 가방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녹음 버튼을 눌러놨어요. 매화실 문을 열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 박화숙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민주는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영과 서연을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아 와. 민준이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앉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왜 그래? 앉으라고 했어요. 서연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순영과 서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본 5명의 사람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오랜만이네요. 상견례 1주년이라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네. 순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찜, 갈비찜, 생선회, 각종 나물들. 최고급 한정식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요즘 우리 서연이가 좀 이상해요. 남편한테 차갑게 대하고. 그래요? 순영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사돈댁이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글쎄요. 아무튼 며느리가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순영은 참고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돈댁, 사실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급전이 필요합니다.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천만 원 정도요. 빌려주시면 이자 붙여서 갚겠습니다. 순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을 이렇게 쉽게 요구하다니요. 5천만 원이요? 제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요? 사돈댁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시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요? 네.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죠. 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네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댁,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민준이가 서연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잘해준다고요? 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잘해주죠. 집도 장만해주고 한약도 지어주고 우리가 얼마나 서연이한테 잘하는데요.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건데요? 순영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바라긴요? 그냥 며느리니까 잘해주는 거죠. 거짓말 그만하세요. 순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사돈댁, 감정적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냉정하게요? 좋아요. 순영은 가방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작은 스피커였지만 방 안에서 쓰기에는 충분했어요. 이게 뭡니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순영은 스피커를 테이블 중앙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교원 공제회 3억 승인 났습니다. 인감은 안심카드로 새로 파서 해결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몰라요. 멍청한 년, 보안카드 사진만 찍으면 다 되는 걸 몰라. 민준의 비웃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조 실장님 3억 들어왔으니까 이번 주 안에 2억은 드릴게요. 아파트 등기 서류도 오늘 밤에 빼돌릴 겁니다.
이혼 합의서도 준비했습니다. 위자료 없는 걸로요. 시아버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꺼요. 앉으세요. 순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들으셔야죠. 시아버지 목소리도 나오니까요. 녹음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금 5억 준비됐어요? 그래, 10억짜리 기획 부동산 계약 들어간다. 집도 대포로 만들어놨고 아내 명의로 빚도 다 떠넘겼으니 문제없어. 시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순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조사해 보시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민준이 서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서연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랑한 적도 없으면서. 아니야. 사랑했어. 거짓말 그만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어요. 이제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스피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녹음한 거야? 불법 아니야? 불법이든 아니든 경찰이 판단하겠죠. 순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스피커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스피커가 깨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이제 증거 없잖아. 원본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경찰도 이미 알고 있고요. 순영의 말에 시아버지는 굳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차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개할게요. 제 변호사예요. 차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민희 변호사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민주는 말없이 차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합니다.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에요. 차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계좌는 동결했고 아파트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렸어요. 은행 본사 감사팀에도 제보했고요. 민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혼이라고? 안 돼. 어머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과 남남이에요. 서연은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민준은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영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무너졌던 딸이 이제는 강해져 있었습니다. 가자, 서연아. 순영과 서연 그리고 차 변호사는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시아버지의 욕설이 들렸어요. 하지만 순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서연이 순영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순영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앞으로 법적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순영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한정식 집을 나서며 순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은 딸과 함께 걸을 거였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온 지 이틀 후 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 형사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체포 들어갑니다. 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검찰에서 영장 발부했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공갈 협박. 4가지 혐의로요. 민준이랑 시아버지 둘 다요? 네. 시어머니도 공모 혐의로 같이 조사받을 겁니다. 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체포하나요? 한정식 집이요. 오늘 저녁 또 만난대요. 대책 회의한다고요. 순영은 놀랐습니다. 같은 한정식 집에서요? 네. 아마 마지막으로 돈 거래하려는 것 같아요. 조 실장도 온대요. 그럼 한꺼번에 잡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죠. 방 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순영은 차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서연도 함께 있었어요. 차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한정식 집으로 이동 중이에요. 우리도 가야 하나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차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차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방 형사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차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포 완료됐어요. 순영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요? 네. 김중배, 김민준, 박화숙 3명 모두 긴급 체포됐어요. 조 실장 일당도 같이 잡혔고요. 순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엄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응, 이제 끝이야. 순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차 변호사는 두 사람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사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유죄 판결 나올 확률이 높아요. 차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병행할 거예요. 서연 씨가 완전히 승소할 겁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될 거예요. 물론 그쪽에 돈이 없으니까 전부 받기는 어렵겠지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차 변호사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주는 법정에 섰어요. 검찰은 순영이 모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 위조된 서류, 사채업자와의 거래 기록. 모든 게 명확했어요.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징역 5년, 민주는 징역 3년.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민주는 은행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민사 책임도 물게 되었고요. 이혼 소송은 서연의 완전 승소로 끝났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손해배상 1억 원이 인정되었어요. 물론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신혼집은 처분금지가 유지된 후 서연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준이 빼돌리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거였어요. 그해 봄 순영의 가게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영이네 반찬,
사기 예방 상담소. 작은 글씨였지만 의미가 큰 문구였어요. 서연은 학교를 휴직하고 엄마 가게를 도왔습니다. 동시에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순영과 서연은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기 예방 안내문을 나눠줬어요. 시장 상인들이 관심 있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사기 예방 안내문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랑 가족 사기가 많잖아요. 순영은 안내문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조심해야 해요. 의심되면 꼭 확인하고요.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문을 받아갔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일 하시니까 든든하네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순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도 옆에서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여전히 가끔 슬픈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순영과 서연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육수를 끓여볼까? 순영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육수를 준비했습니다. 뼈를 깨끗이 손질하고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거품이 올라왔어요. 순영은 국자로 거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한번 끓으면 거품은 걷어내는 거다. 순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맑아지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육수는 점점 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뿌옇고 탁했지만 거품을 걷어낼수록 투명해졌어요. 마치 서연의 삶처럼요. 처음에는 탁하고 어두웠지만 거짓을 걷어내자 맑아진 거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순영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래? 아직은 조금 더 쉬고 싶어요. 엄마 가게 도우면서요.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두 사람은 육수를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육수는 이제 완전히 맑았어요. 엄마, 그때 탁한 육수 기억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게 다 징조였구나. 징조요? 응,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징조. 그때부터 엄마는 느꼈어. 순영은 육수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음식은 정직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직하게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영과 서연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에 잠기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공유하여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깊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